안녕하세요. 지동진 평가사입니다. 자, 오늘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이제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서 한 분 좀 선정을 해서 첨삭한 내용을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어요. 지금 현재 답안을 제출하시는 분들 중에서 80점을 다 쓰신 분들이 있고 못 쓰신 분들이 있긴 한데 초반에 이제 처음에 제 거를 이제 하시다 보면은 이제 첨삭의 포인트라든가 좀 고쳐야 될 부분 그런 것들의 공통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는 이제 첨삭이 된 파일이어서 이게 판서가 안 돼서 이 상태대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여기 지금 부동산에 대한 서설을 먼저 시작을 했죠. 자, 맨 처음에 저 첫 줄에 이제 문제 1번 50점 요게 있잖아요. 요거는 첫 줄에 첫 칸에 그냥 쓰시면 됩니다. 첫 칸에 쓰시면 되고, 그리고 내용을 이제 읽어보게 되면은 반복되는 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핵심 개념들이 한 문장으로 이제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부동산은 그 고유한 특징으로 인해서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다시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이런 건 전혀 잘못된 표현이고, 이용별, 용도별 등으로 구분하여 가치를 구분해 왔다. 그죠? 반복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좀 표현을 가다듬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에 중복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짧게 쓰는 게 좋다. 짧게. 그래야 중복되는 서술이 피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중요해지면서 더욱 중요해졌다. 그죠? 이런 거 좀 불필요한 얘기들이 계속 들어가 있죠. 자, 그다음 형식과 관련해서는 요거는 이제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는데 참고를 하세요. 참고를. 자, 답안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제가 예시 답안을 드릴 때 요거를 항상 참고를 해서 드리거든요. 줄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목차, 로마자나 아라비아 이런 것들은 왼쪽에 최대한 붙여서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자 1번은 맨 왼쪽에, 아라비아는 여기 칸 중간, 그리고 반가로는 이 점선, 양가로는 점선에 붙여서, 그리고 넘버링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 정도 간격을 띄고, 목차는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 내용을 만약에 쓸 거다. 그러면 자, 여기서 목차와 글씨 요거는 붙여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제 형식을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예시 답안도 그래서 이게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요. 잘 보시면. 그 다음에 내용을 쓰실 때는 요 점선에 해당하는 간격만큼 조금 띄어서 여기부터 내용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 걸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목차를 조금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차와 내용이 좀 구별되는 데코레이션의 형태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반드시 이걸 따라야 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답안지를 이제 봤을 때 목차와 내용이 조금 구분되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 전에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 자, 요거 보시면은 여기 앞에 좀 간격이 좀 떨어져 있죠? 그죠? 요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형식을 따라가는 거고, 목차는 조금 더 붙여 쓰는 게 좋은데 띄어써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 글씨가 좋으신 분들은 이게 형식적인 걸 특별히 데코레이션 하지 않아도 구분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차액 지대론, 렌트론, 그리고 렌트론 안에 반가로 1번 이런 식으로 지금 목차 구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스터디 때, 간평 때 제가 한번 강조를 드렸던 내용이 뭐가 있으냐면은 내용이 먼저가 아니라 목차 구조를 잡는 게 먼저다. 그 구조의 밸런스, 배점의 균형성을 먼저 맞추고 나서 그 다음에 내용을 채워 넣어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면은 관련된 내용을 그냥 갖다가 다 때려 넣는 게 아니다. 그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 분석을 다시 해서 큰 목차를 중심으로 세 목차 이렇게 들어가라고 이제 첨삭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마샬의 준 렌트가 갑자기 요 안에 지가에서 튀어나왔죠. 이거는 문제에서 그 렌트론, 지가론 이거를 따로 목차를 지대론과 렌트론이라고 줬는데 이거를 구분하지 않은 거예요, 문제 분석에서.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따로 아라비아 먼저 목차 들어가고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이 반가로로 들어가는 형태를 띄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제시된 것들이 언급이 전혀 안 돼 있죠.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형식상으로 내용이 부실하다고 할지라도 형식상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형식상. 그 형식에 먼저 받쳐줘야
받쳐줘야 점수가 덜 까인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 지대 논쟁, 그 다음에 그 발전 연역, 지대 논쟁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나와 있죠. 이거는 쓴다고 하면 서에다 쓰는 게 좋아요. 그 배경으로서, 또는 이 지대론의 배경 또는 취지, 이런 것들로 처음부터 언급을 해 주시는 게 낫지, 이걸 본문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좋은 방향은 아니다. 그래서 이 논점은 좀 불필요하다. 특히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한계 효용학파 얘기들이 갑자기 튀어나와 있죠. 얘네들은 지대직가론에 포함되는 애들이 아니죠. 그러면 채점을 해보고 봤을 때 지대직가론이 뭔지 모른다, 또는 체계가 잡혀있지 않다라고 인식이 돼요. 그러면 점수가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까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기타 지가 이론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분류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죠? 지대 직가론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도시 성장 구조 이론이 나오죠. 그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직가론, 도시 성장 구조 이론과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이 갑자기 문제에서 관련이 없는 내용인 거죠, 사실상. 지대 직가론의 내용이 아닌 것들로 어쨌든 배점을 그냥 채운 거다. 오픈북을 했던 답안의 내용을 옮긴 것에 불과하다. 배점을 채웠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점수가 아예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지 않은 내용을 많이 썼다고 해서 좋은 점수를 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 있죠, 그래프. 이렇게 짧게 쓰시면 안 돼요. 크게 쓰셔야 돼요. 그래프를 활용할 때는 그래서 배점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프 하나 그릴 때, 이것도 좀 작은데 그래프를 만약에 활용한다,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의 그래프를 가지고 배점을 할애한다. 즉 그래프 하나에 최소한 2점 정도의 배점을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프를 넣게 되면 그 배점만큼 본문에 있는 내용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본문에 있는 내용으로 충분한 답안을 서술하기 힘든 경우에는 그래프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도출이 되겠죠. 이거는 출제위원 채점평에도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래프나 도표, 수식, 산식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활용한 거는 좋은 답안이다 라고 채점평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문제에서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논점이 뭐가 있냐, 그래프와 관련해서 첫 번째가 경기 변동,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사분면 모형, 그 다음에 수요 공급 그래프는 사실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진 않아요. 그쵸?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충분하고요. 자, 그리고 그래프는 크게 그리셔야 되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다 핵심 이론이 들어가 있죠. 이건 도시성장 구조 이론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거예요. 목차의 상하위 개념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론을 그냥 갖다가 다 넣은 거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가치 이론이 또 등장을 하죠. 쓸 게 없으니까 뒤에 관련된 거를 다 넣은 거죠. 점수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는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전학파, 뭐 가치 추계 이론까지 다 쓰셨는데 이런 거 점수가 아예 없다. 아예 없다. 자, 그리고 이제 완전한 설명력. 요게 이제 주된 물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목차 여기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죠. 채점평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물어보지 않은 내용을 많이 답했다라는 게 제일 많이 나오는 채점평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앞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 감정평가 이제 활동의 필요성, 여기서도 목차가 이렇게 부동산의 특성, 학자들의 이론과 감정평가의 필요성. 자, 여기서 이미 논리상으로 봤을 때 설명되어지지 않는다, 설명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걸 근거로 감정평가의 필요성을 할 수가 없죠. 물론 얘 한계를 지적을 하면서 감정평가의 필요성을 지적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이론 자체를 놓고 가지고 다시 설명할 때는 그만큼 문장에 대한 서술이 보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래서 논리적 연결이 좀 미흡하다, 이렇게 지금 채점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치 발생 요인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종류, 이 자체를 물어본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연결해서 서술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 내용 자체를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부분 점수는 드립니다.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라서. 다만 충분한 배점에 대한 배점은 들어가지 않게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가치 형성의 개념과 종류, 이거를 단순히 설명하는 거는 큰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 기본 점수도 못 받아요, 이거는. 그리고 가치 원칙이 갑자기 나오죠. 아무런 논리적 연결성이나 이론적 근거를 논할 때 가격 원칙을 쓴다라는 언급도 없이 갑자기 그냥 나오게 되죠. 그죠?
배점은 그냥 채우는 용도예요. 점수가 없습니다. 네, 있어봐야 0.5점이에요. 그래서 결어를 가서 보시면 같이 다운로드 얘기가 갑자기 또 나오죠. 지대직거론 얘기긴 한데 연결을 지으면 지을 수는 있겠지만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같이 다운로드에 대해서.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마무리에 서술을 하면 안 되겠죠. 네. 강조를 하거나 요약을 하거나 유의점 이런 것들을 서술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논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관련 문제를 추가적으로 언급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예 언급되지 않은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나머지 내용들을 보시면 관련성이나 본문에서 서술되지 않은 내용이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은 좋은 결이 아니다. 자, 그리고 2번 마찬가지예요. 특허권 가진 것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임대업도 같이 갖고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함부로 줄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간단하게 들어가 있는데 크게 의미가 있는 선은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비상장 주식의 감정평가 방법 했는데, 자, 강론 부분에 있어서 조문이 있는 것들은 무조건 조문을 언급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예. 그리고 감칙 제24조 이렇게만 언급하고 끝낼 게 아니라 제1항, 제2호까지 언급을 다 해주셔야 돼요. 그게 정확한 조문을 기재하는 요령이자 점수를 득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기업의 전제, 기업 재무제표 이런 걸 장점으로 활용하는 거는 오케이, 예,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문장이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문장에 무조건 비문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교수님들의 기본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답안은 저희는 서술형 시험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고, 그리고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비문을 꼼꼼히 보시게 되면 이것들의 인상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 그래서 문장은 무조건 짧게 나눠서 서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한 내용과 여기서 언급한 내용이 좀 충돌돼요. 장점으로 언급한 내용이 단점으로도 같이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논리가 모순될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문제는 이렇게 간단히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자, 오늘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자, 1번 문제 40점, 2번 문제 40점. 1번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15회 1번 문제를 출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19회 1번입니다. 19회 1번.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접근을 할 때도, 자, 요거는 완전한 사례형은 아니죠. 완전한 사례형은 아닌데 지난 시간에 보니까 사례형이 너무 접근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요거를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40점짜리 문제로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한 문제.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한번 문제 분석을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단어가 또 출제가 됐을 때 과거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구나를 인식을 하면서 걔를 가지고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자, 보시면 먼저 부동산 감정평가의 3방식을 이용하여 시산 가액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저 단계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다르게 읽으실 줄 아셔야 됩니다. 과정, 다시 말하면 절차죠. 이렇게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자, 시산가액을 도출하는 과정에 3방식을 이용을 하게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물음에 소물음을 가서 보게 되면은, 자, 첫 번째 서술어가 설명하시오, 그리고 설명에도 설명이죠. 설명하는 문제와 논하는 문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논하는 문제는 자기 주장이나 생각을 언급할 수가 있어요. 그게 답안지의 표현으로 될 때는 이러이러한 점에 타당하다, 이렇다고 생각한다 라는 부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주장한다, 타당하다 이런 얘기는 사실 언급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쵸? 그게 일단 가장 첫 번째고요. 자, 그러면 여러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자, 물음 1번에 물어본 거는 부동산 가격의 구체화, 개별화 단계를 물어봤고요. 물음 2번을 가서 보시면 가격 수준의 단계와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구체화 개별화 단계와 가격 수준의 단계를 구분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구나. 그럼 답안을 작성을 할 때도 얘네 두 개를 구분해서 접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겠죠. 그쵸? 그 다음에 물음 3번을 먼저 가서 보시면 감정평가를 위해서 구분하는 지역을, 그죠? 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쵸? 서술어가 두 개니까 그러면 배점이 어떻게? 5점, 5점. 이렇게 일단 배분을 해야겠죠. 그쵸? 자, 열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거와 예시의 차이점도 사실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간혹 이론에서 이것들을 혼용해서 쓰긴 하지만 정확히 인식을 하실 때, 요거를 비교하실 때는 열거와 예시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두 개가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 그래서 열거라고 하는 경우는 이거는 사실 법규에서 많이 활용되는 내용이에요. 자, 내용이 1, 2, 3, 4, 5가 있어요. 관련 내용이. 열거라고 하는 거는 이 5가지를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언급을 해야 되는 게 열거입니다. 예시는 1, 2, 3 등이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예시예요. 그쵸? 그래서 법규에서 보시면 열거 규정이 있고 예시 규정이 있죠. 열거 규정은 법에 나와 있는 것들만 무조건 되는 거고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은 안 되는 거죠. 예시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법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차이 때문에 열거와 예시를 구분해서 일단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이 차이를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물음 3번에서 열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빠짐없이 다 언급을 해야겠죠. 그리고 5점, 5점. 그 다음에 뒤에서 물어본 거는 지역, 그 다음에 대체성, 경쟁성, 접근성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쵸? 이거 순환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A를 B와 관련하여. 그러면 물어본 거는 A인가요? B인가요? 물어본 거는 A죠. 그쵸? B와 관련하여. 얘가 대목차. 그 다음에 얘가 물어보는 게 소목차나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B1, B2가 대목차, 소목차에 들어갈 내용이 이렇게 A3, A4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구조가. 자, 그럼 다시 보시면 대체성, 경쟁성, 접근성과 관련해서 설명하래요. 그 목차가 뭐가 나와야 돼요? 자, 구분하는 지역은 세 가지죠.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급권이에요. 뒤에 목차는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급권으로 나오면 안 되는 목차입니다. 대체성, 경쟁성, 접근성의 목차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오고 내용에 인근, 유사, 동일수급권에 관련된 내용들을 대체성과 관련해서 연결해서 서술을 해야 되는 내용이겠죠.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한 이해와 이게 먼저 접근이 돼야 된다라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물음 4번이 있죠. 물음 4번.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걸 놓치고 본 답안이 많습니다. 부동산의 경제적 특성이 아니죠. 부동산의 경제적 특성은 여러분들이 첫 기본 강의 때 보통 배우는 부동산의 특성을 세분화했을 때 희림, 투이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희소성, 그 다음에 토지 효용 가변성, 투자에 대한 고정성, 위치에 대한 선호성, 내구성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거 쓰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격의 경제적 특성이죠. 가격의 특성을 물어본 거예요. 요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쵸? 그리고 이 문제에서 과락이 좀 많이 나왔던 해였었는데 요 1번 문제가 구체화, 개별화 단계, 가격 수준의 단계를 구분해서 각각 물어보고 있죠. 그런데 사실 서술하는 방향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많이 활용이 될 거예요. 그쵸? 그 논리 과정이. 그런데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의의부터 시작을 해서 그거에 관련된 내용으로만 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쵸? 왜? 전제에 3방식을 이용하여 라는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죠. 단순히 지역 분석, 개별 분석으로만 처리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힌트를 가져가면은, 자, 물음 1번에서는
단계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물음 2에서는 단계와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죠? 이걸 유출을 해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어디에? 얘는 내용이 있고 얘는 내용이 없죠. 그럼 얘도 내용을 써야겠구나. 이걸 생각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여기서 힌트가 주어진 단어와 소물음 간의 연결,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가서 보면 구체화, 개별화 단계를 이 소물음만 놓고 보면 이게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가격이 점차 구체화되는 과정 전체를 다 이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물음 2 때문에 얘는 가격 수준의 단계만 떼서 보는 거고, 그럼 얘는 구체화, 개별화 단계는 구체적 가격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개별 분석에 좀 가까울 거고, 얘가 지역 분석과 가까이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단순히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지만, 스터디 때 가격 형성 원리를 배웠죠. 토요일날. 그죠? 이거 접근하는 틀이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가치 발생 요인, 그리고 가치 형성 요인, 이거에 대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논리가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수요와 공급에 의한 것도 가능은 하지만 부동산의 고유한 가격 형성 과정만 놓고 볼게요. 요 논리가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가격 수준, 그리고 구체적 가격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잘 보시면 지역 분석, 그리고 개별 분석, 얘네들을 접근하는 논리를 가서 보게 되면은, 첫 번째, 가격의 특성이 첫 번째로 존재를 하게 되죠. 지역 분석에서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지역성이 필요하고요. 개별 분석에서는 개별성이 필요하죠. 그렇죠? 자, 가격의 특성이 있고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 두 가지가 바로 이용, 그리고 가치, 가격과 관련한 내용이죠. 지역 분석에서는 얘네들이 표준적 이용으로 나오는 거고요. 개별 분석에서는 최유 이용으로 나오는 거죠. 얘가 가격 수준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얘가 구체적 가격과 관련이 되어 있죠. 요 사이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요인이 있죠. 뭐 가치 형성 요인, 그렇죠? 요 얘기들을 끄집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가치 발생 요인도 언급을 해서 같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발생 요인은 다시 수요 공급과 또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요인으로 봤을 때 지역 분석에서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 나와요? 일반 요인과 지역 요인. 지역 요인이 핵심적인 거고, 일반 요인은 단순히 일반 요인만 언급하고 끝일 게 아니라 지역 지향성 얘기가 같이 나와야 됩니다. 같이. 그리고 여기서 가면은 개별 요인이 이게 나오게 되겠죠. 그쵸? 요렇게 접근을 하는 방식이 가격 형성 원리에서도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가격 수준의 단계와 구체화, 개별화 단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쵸? 여기 나와 있죠. 그쵸? 그럼 저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목차는 요 구성을 그대로 활용해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근데 배점이 부족할 수 있어요. 1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목차가 5개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으면 지금 하나, 둘, 셋, 4개죠. 그죠? 4개인데 여기서 4개의 목차를 가지고 하나의 목차의 내용을 늘려서 쓰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 내용으로 다 채우기가 힘들다. 그러면 뭔가 목차를 하나를 만들어내야겠죠.
그쵸? 가격, 가치 형성 원리라고 했을 때는 이론적 근거로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게 가격체 원칙들을 추가적으로 이론적 근거로 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정말 쓸 게 없을 때, 가격 원칙은 정말 쓸 게 없을 때 활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시장 참가자 얘기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장 참가자의 선호도와 행태. 이게 뭐예요, 사실? 효용이죠. 효용. 가치 발생 요인의 효용. 이렇게 다 연결이 돼요. 그쵸? 쓸 게 없을 때 얘네들도 같이 연결을 해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쵸? 자, 요 과정을 놓고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서 물음 1번에서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구체화 개별화 단계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구체적 가격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가격의 개별성, 개별 요인, 그죠? 그리고 최유이용, 그리고 구체적 가격 얘기들, 요거를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로 가치 원칙이나 시장 참가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예시답안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나를 더 언급을 해준 겁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부동산 가치의 결정이라는 목차를 활용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 구체적 가격에 대한 결정을 이렇게 표현을 바꿔서 해보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접근을 할 때 목차 구조잖아요. 목차 구조를 접근을 할 때 자, 물음 1번에서 물어본 게 구체화 개별화 단계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구체화 그리고 개별화 단계가 뭘 얘기하는지 요거를 먼저 잡아준 거죠. 그죠? 그냥 여기다가 개별 분석의 의의로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문제에서 나와 있는 기출문제에서는 문제에서 제시된 단어를 내가 알고 있는 단어로 함부로 바꿔서 쓰시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해요. 29회 1번 1번의 물음 1번이 뭐였냐면은 가치 발생 요인 그리고 가격 결정 요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했어요. 두 개를 각각 설명하고 상호 관련성을 물어봤어요. 자, 기존이라면 지금 우리 기출문제를 쭉 보게 되면 가치와 가격이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사실 쓰고 있거든요. 혼용해서 가치라고 물어봐도 가격이라고 물어봐도 둘 다 가치로 우리는 인식을 하고 접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문제 안에서 가치와 가격이라는 단어를 별도로 이렇게 한 문제 물음 안에서 이렇게 제시한 거는 얘랑 정확히 다르다라고 출제하시는 분이 생각을 하고 낸 거겠죠. 근데 이때 답안이 얘를 가치 형성 요인으로 쓴 답안들이 많았어요. 채점평에 나옵니다. 이거 아니라고. 이거 채점평에 있었거든요. 이거 아니라고 명확히 나왔어요. 왜? 가격 결정 요인은 처음 보는 말이잖아요. 이때 당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거랑 다르네. 뭔가 다르다는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이거를 언급을 하더라도 이 가격 결정 요인이 가치 형성 요인을 의미한다라고 밝히고 썼으면 좀 선방한 거예요. 그래도. 근데 아무 설명 없이 가격 결정 요인은 일지계다라고 쓴 거는 잘못됐다라는 거겠죠. 그죠? 이것 때문에 부동산의 본질을 두 가지 경제재 그리고 사회재 공공재로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29회 이후로. 얘가 뭐예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균형 가격이 결정이 되죠. 요거예요. 가격, 균형 가격. 이게 이거다. 사회재 공공재로서 그 다음에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으로 인해서 수요 공급에 의한 거를
파악하기 어렵고 적정 가격을 어렵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필요하다라는 논리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 가치 발생 요인과 가치의 형성 요인에 대한 얘기, 가격 수준과 구체적 가격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거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물음을 가서 보시면 이거에 대한 내용이라고 목차를 잡은 거는 뭐다? 물음 2의 내용을 물어봤으니까. 물음 2에서 이 목차는 고민을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이 내용을 10점이잖아요. 10점에 5개 목차면 이렇게 4개를 잡으면 되겠죠? 그쵸? 4개를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역 개별 분석에 있는 틀을 가지고 그대로 선택을 하면 되겠죠. 아까 뭐가 있었어요? 가격의 개별성, 그쵸? 개별 요인, 그쵸? 그 다음에 최유 이용, 그리고 구체적 가격. 이렇게만 쓰셔도 선방한 거라고요. 잘 쓴 거라고요. 이렇게만 해도 50%에서 55% 득점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목차 구조를 짜놓고, 이거는 사실 목차를 3개, 그러니까 4개로만 끊기에는 쓸 것들이 더 많아져요. 많기 때문에 굳이 짧게 목차를 작게 쓰고 내용을 길게 쓸 필요는 없겠죠. 많은 목차를 구성할 수 있는 문제이니까. 그죠? 그러면 목차는 더 최대한 많이 보여주는 게 좋겠죠. 그죠? 여기서 예시답안에서 이제 활용을 한 거는, 요 구체적 가격 얘기가 아니라 지금 부동산 가치의 결정으로 처리를 했는데, 요거 말고 목차를 이제 더 늘리고 싶다. 그러면 가격 원칙을 추가로 활용할 수가 있다고요. 그죠? 또는 시장 참가자의 선호도, 이것도 가능하고요. 그죠? 요 형태로 물음 2번을 가서 보시면, 그 다음에 가격 수준의 단계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의 의미, 그리고 내용을 쓰면 되겠죠. 여기 목차는 이거와 대응되기 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역성, 그리고 지역 요인, 그리고 표준적 이용, 가격 수준, 이렇게 쓰셔도 되고, 여기에 이 사이에 다른 목차도 가능합니다. 물음 3번과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지역 분석에서 목차가 대상 지역에 확정 얘기가 들어가 있죠. 그쵸? 요걸 쓸 수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안 쓴다. 왜? 물음 3에서 물어봤으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여기서 안 쓰고 뒤로 넘기는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요거 대응되는 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없을 경우에는 다른 뭔가로 채워야겠죠. 그쵸? 그래서 시장 참가자의 선호를 여기다 썼다면, 여기다 가격 원칙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가격 수준에 대한 얘기니까 시장의 동향 또는 시장 상황을 언급을 해줄 수가 있겠죠. 여기는 이제 개별적인 거, 개개인에 초점이 된다면 시장에 맞춰서 연결을 해서 서술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대칭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물음 3번을 가서 보면, 얘는 아라비아 2개를 먼저 잡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왜? 5점, 5점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지역. 그쵸? 그 다음에 관련성. 여기엔 3개가 들어가겠죠? 왜? 정해진 게 있잖아요.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목차 구조는 얘도 3개를 맞춰야 돼요. 근데 마침 3개가 되어 있어요. 그죠? 대체성, 경쟁성, 접근성. 그죠? 자, 여기서는 이 내용 자체를 설명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이 내용을 설명하면 안 되겠죠. 그죠?
대체성과 관련한 지역이 뭐가 있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다 관련성은 있거든요. 대체, 즉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의 대체성이 있다는 걸 설명해 주셔도 되고, 인근 지역과 동일 수급권이 대체성이 있다라고 설명해 주셔도 돼요. 그럼 근거를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대체성,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의 대체성을 얘기를 해볼게요. 뭐를 근거로 할까요? 여기 나와 있는 의의를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유사 지역은 대상 지역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유사한 특성이죠. 사실 지역 특성이 유사한 거죠. 지역 특성이 대체성이 있어야 된다 라고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경쟁성 뭐 이거 중에서 아무거나 상관이 없는데, 뭐 인근 지역과 동일 수급권으로 만약에 예를 든다고 하면은, 인근 지역과 동일 수급권 둘 다 시장 참가자 간에 선호 경쟁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선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잡아서 그 포인트만 들어가면, 그러면 6줄 7줄이 아니더라도 3, 4줄로 처리가 됐더라도 점수는 온전히 득할 수가 있어요. 그죠? 접근성, 인근 지역이 접근성이 가장 높겠죠. 점차 멀어지겠죠.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 반드시 3개를 다 엮어서 만들려고 하면 쓰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물음 4번에 가격의 경제적 특성을 물어봤어요. 경제적 특성. 그죠? 경제적 특성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냐? 경제적이라는 말을 빼고 생각을 하면 부동산 가격의 특성이죠. 그죠? 근데 가격의 특성은 사실 대부분 다 경제적인 거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있긴 한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성, 개별성이죠. 왜? 썼잖아요. 그렇죠. 다만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서술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두 번째, 세 번째 목차로 활용할 수 있는 거, 요걸 쓰시면 됩니다. 지역성, 개별성 했잖아요. 내가 문제에서 대체성, 경쟁성, 접근성 얘기가 있었죠. 그러면 이 가격에 대한 경제적 특성으로 대체성 그리고 경쟁성, 이시다반은 이거 묶어 썼지만, 그쵸? 또 6개까지 해볼까요? 총론에서 제가 강조하는 단어 2가지가 있었죠. 다양성, 변동성. 이렇게만 해도 6개의 목차가 나오죠. 그럼 목차 하나에 한 4줄 정도 쓰면은 10점이 충분히 됩니다. 그죠? 요렇게 생각을 하는 구조, 그러니까 구조가 항상 먼저고, 그 다음에 관련 내용을 가지고 구조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용은 그 목차에 맞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내용 자체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죠?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게 답안을 현출하는 연습이 별도로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답안을 많이 써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필력에 대한 문제는 속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써볼 필요가 있지만,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사고 과정을 내가 이해하고 접근을 했는지, 그게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생각하는 힘을 가져가야 돼요. 이거를 토대로 해서 이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되면 그 논리의 흐름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절대 과락이 안 나요, 그러면. 그죠? 이거를 정말 잘 조심하셔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목차를 다 구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한다? 서를 쓴다, 서. 그죠? 서에서 쓸 수 있는 거, 지금 가격, 구체적 가격 얘기, 가격 수준 얘기, 요거를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가격 형성 뭐 원리라고 하셔도 되고, 형성 과정을 언급을 하셔도 되고, 부동산 가격이 구체화, 가격 수준의 단계에서 구체화 개별화 단계로 나타난다 라는 얘기를 언급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대상 지역에 대한 얘기와 가격에 대한 특성 얘기들이, 가격의 경제적 특성 얘기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가격에 대한 경제적 특성 그리고 지역, 이런 얘기들을 언급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다 그대로 할 필요는 없지만 지역에 대한 언급을 하기 위해서 뭐 고정성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해 줄 수도 있을 거고요.
얘네들을 결국에 가격 형성 과정과 엮어서 쓰는 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공급에 의한 균형 가격을 알기 어렵다. 그래서 부동산의 고유한 가격 형성 과정이 있다. 또는 부동산이 가격 수준의 단계와 구체화 개별화 단계를 거쳐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 문제에서 제시된 단어를 적극적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알고 있는 단어를 그대로 쓰는 것보다 문제에서 제시된 단어를 적극적으로 쓰는 게 내가 출제한 의도를 따라가고 있구나 라는 뉘앙스를 풍기게 돼요.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잘 신경을 쓰셔서 접근을 하시면 되고, 결에는 여기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거나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들이 결국에 지역과 개별 얘기죠. 그 다음에 문제 전제에서 아까 여러 단계를 거친다고 했어요. 그죠? 3방식 적용, 그 다음에 여러 단계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얘가 제일 중요하다. 왜? 물음 1번, 2번, 3번이 다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그쵸? 답안의 지금 예시 답안은 이거를 조금 더 깔끔하게 다듬어서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100% 다 소화하는 게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대로 쓸 수가 없는데 이 과정 흐름과 목차에 대한 구성 이런 것들만 가지고 가도 무조건 50% 이상은 득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60% 이상의 득점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2번 문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답안을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자, 서설 40점인데 좀 짧게 썼죠. 본문에 쓸 게 많다 보니까 설을 좀 줄인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결국에 지역적 차원의 가격 수준과 개별적 차원의 구체적 가격 얘기를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중요한 절차이다. 단계를 절차로 바꿔서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이와 관련해서 단계들을 보고 그 대상 지역 등을 이제 살펴본다. 이렇게 간단히 처리가 됐죠. 첫 번째로 구체화 개별화 단계의 의미. 이거는 정해진 의의가 없기 때문에 밑에 목차 있죠. 목차에서 쓸 내용을 여기다 포섭을 해서 의의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별 특성, 그 다음에 개별 요인, 그 다음에 최유 이용 얘기, 구체적 가치 얘기, 요거를 각각 목차로 해서 접근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개별성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고, 자연적 특성의 개별성 의의로 시작을 해서 시장에 대한 얘기, 수요 공급 얘기, 가격이 그래서 개별성을 갖고 있다. 요 얘기가 들어간 거죠. 그리고 개별 요인에 대한 얘기, 개별 요인의 의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개별 요인의 의의는 요걸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실무 기준의 해설서에 나와 있는 의의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이렇게 자사경행이 들어가 있고, 구체화되는 단계에서 이 개별 요인 분석이 요구가 된다, 필요하다 라고 언급을 해줬고요. 최유용의 판정이죠. 그래서 최유용의 의의를 먼저 서술을 하고 개별 요인 등을 분석을 해서 결국에 최유용을 판정한 뒤에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가치에 대한 결정, 앞에 있는 것들, 개별 요인의 분석, 그 다음에 최유 이용, 판정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3방식을 적용한 시상가액을 도출해서 최종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이게 전제 있는 거를 활용해서 언급을 해 준 겁니다. 자, 그리고 가격 수준 단계죠. 지역 등을 파악을 하고 지역 요인을 분석하고 표준적 이용을 판정해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지역성에 대한 얘기, 지역성의 의의를 쓰고 거기서 그냥 그칠 게 아니라 이 가격 수준은 결국에 지역성을 파악을 하고 지역에 대한 특성과 변화를 분석한다. 이렇게 추가로 문장을 만들어 줬고요. 일반 요인에 대한 의의, 그리고 지역 지향성, 이거를 결국에 가격 수준에서 파악을 할 때 적용을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지역 요인에 대한 분석, 지역 요인의 의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가격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속한 지역과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지역에 대한 요인들을 파악한다 라는 거겠죠.
속한 지역과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지역이 결국에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얘기가 물음 3에서 자세히 언급이 되겠죠. 표준적 이용에 대한 의의가 먼저 첫 번째로 들어가 있고요. 얘를 판정하는 거죠. 표준적 이용 자체가 아니라 얘를 판정하는 게 결국에 가격 수준 단계에서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요 얘기가 첫 번째로 들어가 있고, 그 지역의 용도적 동질성, 이런 얘기들이 추가적으로 언급을 해서 만들어주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를 한 거는 감정평가 시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얘를 왜 썼냐면은 앞에서 최종 감정평가를 결정하는 게 물음 1에서 언급이 됐잖아요. 그 전 단계로 결국에 얘가 활용이 된다. 가격 수준, 이걸 검토를 해서 최종 감정평가를 결정하는데 수단으로서 활용이 된다. 이거를 포섭해 준 거였습니다. 대상 지역이 있죠. 자, 조문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조문. 인근 지역에 대한 의의, 그 다음에 유사 지역, 그리고 동일 수급권에 대한 의의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감측 제2조에 나와 있는 정의는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그대로. 조사 틀리지 않고. 그 다음에 대체성이죠. 대체성에 대한 의의로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이 어떤 측면에 있어서 대체성을 갖느냐. 지역에 대한 특성, 표준적 이용이나 가격 수준, 시장 참가자의 선호도와 행태, 이런 것들이 대체성이 있다라고 소설이 됐고요. 경쟁성에 대한 얘기, 그래서 경쟁성의 의의를 먼저 언급을 해주고, 인근 지역 안에 부동산과 그리고 대상 부동산, 이 둘 간의 용도적, 기능적, 동질성 측면에서 경제를 한다. 이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간, 그렇죠? 앞에 거는 지역과 대상 부동산의 대체, 얘는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 간의 대체, 그죠? 경쟁 얘기. 그 다음에 동일 수급권에서는 시장 참가자의 선호도, 이용 및 가격, 이런 것들이 다 경쟁이 각각 발생을 하더라. 그리고 접근성에 대한 의의, 그죠? 접근성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추후에 나중에 가서 보면은 광역 역세권에 대한 GTX 관련한 문제들도 출제가 되었었어요. 인근 지역의 접근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유사지역과 동일수급권은 GTX 이런 것들을 인해서 최근에 접근성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GTX 때문에 동일수급권이 접근성이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죠. 특히나 그게 시간적 거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경제적 특성의 이제 지역성 얘기, 그리고 여기서 언급을 할 때는 지역성의 의의로 처리를 한 게 아니라 경제적 특성을 보여주는 과정으로 지금 언급을 해주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개별성,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개별성 자체의 의의가 아니라 수요 공급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개별 부동산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시장 참가자의 선호도와 행태, 이게 개별성을 심화시킨다. 이렇게 경제적 특성으로 언급을 해줬고, 대체 경쟁성 얘기가 있죠. 그래서 용도적 측면에서 대체가 가능하다. 그리고 대체가 가능한 지면에 따라서 용도 경쟁이 발생을 하게 되고, 경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경쟁이 발생하면 가격이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대체성과 경쟁성을 갖는다. 그리고 변동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 이건 위치의 가변성에서 따온 거겠죠.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회적 위치의 변화, 그 다음에 경제적 위치의 변화, 행정적 위치의 변화, 이렇게 언급을 해줬죠. 결국에 이 인문적 위치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리고 다양성 얘기죠. 같은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목적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구체적인 대상 물건의 확정이라든가 기준 시점, 그리고 기준 가치,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에 부동산 가격도 다양성을 갖게 된다. 이렇게 처리가 된 겁니다. 결어에서는 가격 수준과 구체적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앞에 거를 한 문장으로 먼저 요약을 해주고 난 뒤에 감정평가를 할 때 이 단계를 거친다. 다시 강조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경제적 특성, 물음 4번. 얘네들을 반영해서 합리적인 경제적 가치를 판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에서 이 판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중요하다라고 마지막으로 언급을 해주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가 된 거죠. 자, 그리고 물음 2번, 문제 2번을 가서 볼게요. 자, 문제 2번 같은 경우도 40점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분석을 해보면 전제가 논하시오죠. 논하시오.
그리고 일괄감정평가에 대해서 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의 물음이 다 일괄감정평가랑 이제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게 일단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논하시오 10점, 그 다음에 논하시오 10점. 얘는 좀 특이하게 돼 있죠. 관련해서 각각 소물음에 또 소물음이 들어가 있죠. 설명하는 부분, 그 다음에 논하는 부분, 이렇게 되어 있죠. 서술어는 각각 하나이기 때문에 더 나눌 필요는 없고요. 물음 1번부터 가서 보게 되면은 이론적 근거와 감정평가 방법 두 개를 물어봤죠. 두 개. 그러니까 얘가 5점, 얘가 5점. 이렇게 배분이 돼야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물음 2번을 가서 보면은 일괄감정평가된 가격을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얘는 토지 건물 가격으로 각각 구분할 경우를 제시를 하고 물어본 것 자체는 배분 기준을 물어봤어요. 그죠? 그 다음에 물음 3번 같은 경우는 조사 산정 기준을 물어봤고요. 그리고 얘는 현행 법령상이죠. 과거 문제는 이게 조사 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규정에서는 조사 산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가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리고 감정평가 시 3방식 적용의 타당성을 물어봤죠. 그죠? 요걸 이제 기준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문제 2번에서 물음 1번 이론적 근거와 감정평가 방법을 논하시오 라고 되어 있었죠. 자, 1번, 2번을 먼저 구조를 세워야겠죠. 5점 5점이니까 이론적 근거 그리고 감정평가 방법 두 개를 동시에 물었어요. 동시에 물었으니까 목차는 균형 있게, 자, 배점의 균형성은 목차의 균형성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두 개 아니면 뭐 3개 정도는 1개 정도 차이 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일단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10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4개만 작성을 하게 되면 원래대로 배점을 놓고 보면 5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여기 앞에 이제 서가 들어가죠. 이 부분 때문에 요렇게 해서 5개의 두 쪽이 나오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한 거고요. 자, 이론적 근거와 감정평가 방법을 물어봤어요. 자, 그럼 생각해야 될 게, 자, 감정평가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게 좀 더 쉬우니까. 일괄 감정평가하는, 즉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얘기들이 물음 2번에 배분을 한다까지 나와 있어요. 그럼 얘는 집합 건물이 아니겠죠. 복합 부동산으로 일단 접근을 하셔야 될 겁니다. 복합 부동산의 일괄 감정평가 방법은 2개밖에 없죠. 거래 사례 비교법, 수익 환원법. 그렇죠? 그리고 2가지를 먼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쓰려면 쓸 수는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얘는 좀 일괄 감정평가보다는 개별 감정평가에 더 가깝겠죠. 그죠? 이렇게 일단 접근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론적 근거를 물었어요. 이론적 근거. 자, 얘는 지금 여기 보시면 목차를 4개로 썼는데 하나를 더 추가를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일괄 감정평가의 의의입니다. 그런데 전제의 일괄 감정평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물음 2번과 물음 3번이 다 일괄 감정평가 얘기가 들어가 있죠. 공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쓰는 것보다는 일괄 감정평가에 대한 의의는 서에다가 쓰는 게 좋습니다.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얘를 쓰지 않고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일괄 감정평가에 의해서 중요한 개념이 2가지가 나옵니다. 의의에서 결국에 이론적 근거를 유추해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2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일체 거래 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그쵸? 일체 거래니까 얘랑 연결이 쉽겠죠. 얘는 이렇게 쓰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쵸? 이것까지 같이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채우실 때는 일체 거래에 대한 얘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대한 의의를 서술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일체 거래를 거래사례 비교법에 쓰는데 용도상 불가분성에서 수익환원법을 적용을 할 때 뭘 쓰면 돼요? 일체 이제 효용 얘기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용도상 불가분의 의 자체를 놓고 가서 보시면 가치 형성이 합리적이고 타당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 얘기를 여기다 녹여 쓰면 되는 겁니다. 그쵸? 쓰는 방법이 이렇게 일단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물음 2번. 얘도 이제 배점이 10점이죠. 10점인데 물어본 게 합리적 배분 기준을 물었어요. 배분 기준. 자, 그러면 자, 요거는 기준을 제가 잡아드릴 거예요. 요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항상 두 가지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가 비율, 두 번째가 가감입니다. 일정 비율을 이제 곱해서 적용하는 방법, 더하거나 빼는 방법. 그죠? 근데 얘는 이미 두 개가 지금 합쳐져 있는 상태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바꿔요? 공제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배분 기준이에요. 각각 구분할 경우 배분 기준을 물어봤어요. 배분 기준을 물어봤는데 그러면 사실 접근을 할 때 얘 하나 두 개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먼저 생각을 해볼 때는 1번, 2번에 비율, 그 다음에 공제 이렇게 두 가지를 접근할 수가 있을 건데 여기서 이제 목차를 어떻게 늘릴 건지 그게 고민이 필요하겠죠. 첫 번째 방법, 얘를 두 개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왜? 토지 건물로 되어 있으니까 토지를 공제하거나 건물을 공제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목차가 이제 3개죠. 그래도 좀 부족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아까 문제 물음에 가서 보시면 여기 필요에 의해라고 되어 있었죠. 필요에 의해. 그죠? 그러면 저거를 한번 언급을 해 주셔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일괄 감정평가된 가격의 배분 필요성 이라는 목차를 한번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차로 배분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잡아준 거예요. 필요에 의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나눠서 지금 얘가 2번, 얘가 3번. 예시답안에서는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3번, 4번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죠? 그래서 배분 기준을 예시답안에서는 배분 기준이라고 요거를 이제 응용을 해서 요 내용이 두 번째 배분 기준으로 들어가 있고 첫 번째가 이제 비율, 두 번째가 토지 공제, 세 번째가 건물 공제 이렇게 변형을 해주게 된 겁니다. 과정이. 그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배분을 써놓고 얘네들 각각 2, 3, 4로 쓰셔도 얘는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한 배점을 뭘로 채웠다? 이걸로 채웠다. 예. 힌트가 뭐였다? 물음 자체 안에서 필요에 의해 될 경우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토지 건물 가격으로 구분할 경우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던가 아니면 이 배분에 대한 필요성 얘기를 언급을 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음 3번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은 표준주택의 감정평가와 관련이 되어 있죠. 표준주택. 자, 그러면 물음 3에 반가로,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이 나와 있죠. 얘네들이 각각 아라비아로 일단 들어가야겠죠. 그죠? 첫 번째가 현행 법령상 표준주택 가격의 조사 산정 기준이죠. 얘가 10점. 두 번째가 일괄 감정평가 시 3방식 적용의 타당성이죠.
자, 요렇게 되는데 표준주택가 관련 조사 산정 기준은 얘는 법에 현행 법령상을 물어봤기 때문에 법에 있는 거를 배점에 맞춰서만 서술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실사공 일단 4가지가 들어가겠죠. 적실사공 4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게 여기서 지금 뭐 용도지역 걸쳐 있는 경우라든가 그 다음에 일부 그 다음에 혼합 혼용된 거. 예. 요거는 이제 이시다바에서 다 썼어요. 7개를. 10점에 7개는 그러면 거의 한 3줄 정도씩밖에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다 쓰셔도 되고 5개까지만 쓰셔도 되고요. 그쵸? 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사실 모르면 사실 쓰기가 힘들어요. 그쵸? 근데 실제 시험에서 표준주택에 대한 조사 산정 기준을 모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럴 경우에는 이거를 물음 자체가 현행 법령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아무리 지었어도 점수를 못 받아요. 이럴 때는 얘를 날려야 돼요. 여기서 고민하고 억지로 지어 쓰는 시간을 날리면 안 됩니다. 그쵸? 시간 세이브를 여기서 하셔야 돼요. 그럼 20점에 날아간 거에 대해서 합격에 영향을 크게 미치진 않아요. 그쵸? 그래서 법령에 관련된 특히나 예전 그 이후에도 저희가 직업윤리에서 감정평가 실무 기준상 직업윤리를 물어본 게 있었어요. 그때 기본윤리, 업무윤리로 구분해서 답을 하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규정에 있는 것들을 직접 물어봤어요. 여기는 규정이 아닌 내용을 써봐야 점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손실 가져오게 하지 말자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내가 정확히 잘 모른다. 그리고 뭐 3개밖에 모르겠다. 그럼 그것만 쓰고 그냥 넘어가란 얘기예요. 여기서 점수를 다 얻을 생각을 하지 말고 1점, 1점, 1점만 먹고 그냥 넘어가란 얘기예요. 3개 쓰면은 뭐 3점 정도 받겠죠. 3점에 3.5점 정도. 그죠? 그것만 쓰고 넘어가란 얘기예요. 배점을 다 억지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죠? 그 다음에 3방식 적용의 타당성이죠. 얘는 3방식 적용이니까 일단은 3가지가 일단 목차로 나와야겠죠. 그죠?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그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약간의 오류는 있습니다. 일괄 감정 평가 시 3방식 적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자면 원가법은 빠져야 되는데 물음상 봤을 때 그것까지 고려한 게 아니다. 그래서 아까 요거 얘기를 한 거예요. 원가법. 그래서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 원가법에 대한 타당성 얘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자, 요거는 지금 어쨌든 출제가 됐으니까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요거 말고 이제 사실 우리는 이제 표준지 조사 평가 기준이 있죠. 요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건 뭐예요? 요 5가지는 무조건 기억해 두셔야 돼요. 5가지는. 그죠? 그 외에 뭐 1단지나 3방식 얘기가 들어가 있긴 한데, 요게 최우선이다. 최우선. 그래서 얘랑 사실 적, 실, 공 요건 똑같아요. 그쵸? 적정 가격, 그 다음에 실제 용도, 나지, 공법상 제한 반영하는 거, 개발이익 반영하는 거. 그죠? 요거는 암기를 같이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내용이 이렇게 목차 구조, 그 다음에 개수를 최소한으로, 지금 최소한의 목차를 가지고 얘는 접근을 하게 된 거죠. 목차를 많이 뽑을 수 있는 거는 이 현행 조사 산정 기준, 요것만 목차를 최대한 아는 거를 많이 다 뽑아낸 거고, 부족한 것들은 최소 목차 개수 4개를 목표로 해서 접근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답안을 먼저 볼게요. 답안. 자, 서에서 일괄 감정 평가에 대한 의의로 시작을 했죠. 그죠? 의의 정확히 쓰셔야 됩니다. 감칙 제7조 1항, 2항, 3항, 4항에 대한 의의는 정확히 쓰셔야 돼요. 잘 보시면
여기에 다 근거와 힌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체로 거래되거나, 그죠? 이게 첫 번째 이론적 근거로 쓴 거죠. 두 번째,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라고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다 이론적 근거로 그대로 쓸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괄감정평가 첫 번째 이론적 근거에 일체 거래 관행 얘기를 쓴 겁니다. 토지 건물은 각각 독립적인 물건이다. 그래서 뭘 먼저 쓴 거다? 개별 물건 기준 원칙에 따라서 개별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복합부동산은 시장 참가자 효용에 의해서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이 있다. 이게 앞에 있는 내용을 지금 빌드업을 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결합을 함으로 인해서 일체의 효용이 발휘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일체로 거래된다라는 관행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일괄해서 감점평가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죠. 자, 이것도 의의를 잘 보시면 1단으로 이용 중인 상황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이게 첫 번째. 목차를 쪼갠다라고 했을 때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의 합리성이라고 목차를 잡으면 되고요. 그죠? 그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때 사회적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행정적 합리성을 각각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가치 형성 측면에서 타당해야 돼요. 그죠? 목차를 두 개로 아주 간단히 뽑으면 합리성, 타당성이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가치 형성 측면의 타당성. 그래서 이거를 1단으로 이용 중인 상황이, 이 상황이 합리적이고 가치 형성에 타당하다. 그러면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작년이죠. 이제 작년 35회 때 이번 문제 사례형 문제도 마찬가지로 요 일괄감정평가가 판례를 기반으로 해서 나왔지만, 판례를 모르고 쓰더라도 이런 것들에 기반을 하게 되면 방어적으로 점수를 다 득점을 할 수 있었어요. 거래사례 비교법이죠. 자, 방법이 두 개인데 여기서 이제 배점을 늘릴 게 없으니까 뭘 썼다? 의의를 썼다. 그죠?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의를 쓰고, 그리고 나서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걸 적용할 수 있다. 수익환원법, 마찬가지 수익환원법에 의의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따라서 일체의 효용이 발휘되니까 이 효용을 수익성으로 표현을 해주면서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처리가 된 거고요. 합리적 배분 기준이에요. 일괄감정평가액에 대한 배분이라고 했지만 여기에 배분의 필요성 이렇게 언급을 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의뢰인의 요청 등에 따라서 토지와 건물로 나눠서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거는 언제? 감정평가의 목적, 의뢰인의 요청, 대상 물건의 특성. 네. 어디서 많이 본 단어들이죠. 그죠? 어디 나오는 단어예요? 이런 게 법에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을 하거나, 세 번째가 감정평가 목적, 대상 물건의 특성에 따라서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쵸? 네, 조건에서도 활용이 되고 거기에서 나와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조합을 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기준에 의해서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이하에선 나는 이제 비율 방식과 공제 방식으로 설명을 할 거다 라는 걸 보여준 거죠. 이 내용을 쓰려고 이 목차를 뽑아낸 것도 있습니다. 배분 기준에 첫 번째 비율 방식이 있겠죠.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얘를 가격을 배분하는 방식. 의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만들어낸 겁니다. 이때 일정한 기준은 뭘 기준으로 그러면 할 거냐? 순수익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면적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를 보여준 거죠. 예시로. 그래서 순수익은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니까 얘를 가지고 가격으로 배분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토지 순수익, 건물 순수익 이 비율로도 할 수 있고요. 면적 같은 경우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죠. 그래서 토지 건물의 면적 비율을 기초로 배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된 거고요. 토지 가액의 공제 방식 얘기죠. 전체 부동산에서 토지 가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때는 토지 가액을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을 경우에 토지 가액을 빼는 거죠. 건물은 건물 가액을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을 때, 건물 가액을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제주달 원가, 즉 신축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걔를 더 합리적으로 뽑아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내용이 들어갑니다. 토지가액, 즉 시장 자료와 시장 상황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토지가액을 구하면 얘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게 합리적이다.
건물가액은 건물을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게 되는데, 신축되었거나 신축이 오래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제주달 원가를 객관적으로 좀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된 거고요. 표준주택가격의 조사 산정 기준, 첫 번째 적정 가격 기준이에요. 여기 나오는 내용은 법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배점에 맞추어서 제가 그냥 잘라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이 첫 번째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하죠. 공부상 용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하고 일시적인 이용 상황은 고려하지 않게 되고요. 사법상 제한은 제한받지 않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게 되죠. 공법상 제한 상태는 제한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게 되고요. 두 필지 이상에 걸쳐져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 부지를 산정을 해서 이때는 부속물도 다 포함이 되고 부속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 부지로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일부가 대지인 경우에는 그 대지 면적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고, 대지 면적 이외의 토지의 이용 상황도 고려해서 산정할 수가 있게 되고요. 용도 혼합인 경우에는 주거용과 그렇지 않은 비주거용, 이것들의 비율이라든가 주거용이 차지하는 면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층별 효용 정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좀 고려돼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배점에 맞춰서 딱 서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3방식 적용의 타당성에서, 그래서 아까 언급을 안 드렸었는데 얘는 도입 취지를, 부족한 목차를 얘를 가지고 좀 활용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에 이 전체 물음의 취지는 토지 건물이 일괄로 평가하는 게 타당한데 과세는 토지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출제가 된 거거든요. 예. 그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도입 취지라는 목차를 쓰게 된 거고, 핵심은 이 과세의 형평성. 예. 요것만 들어가면 좋습니다. 다른 내용은 다 배점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부수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의 타당성, 일체 거래 관행이기, 시장성이 있는 표준주택은 당연히 인근 유사주택의 표준 가격을 가지고 적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수익환원법, 얘 같은 경우도 일체의 효용을 반영하고, 그때 임대 형태를 조금 더 세분을 했고요. 수익성에 대한 얘기로. 그래서 전세, 보증부 월세 이런 임대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일체의 효용, 이러한 임대 형태 자체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가 아니라 그냥 한 번에 하고 있잖아요. 한 번에.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효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 임대 등의 수익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수익환원법의 적용이 타당하다라고 연결이 된 거고, 원가법, 얘를 굳이 깔 필요는 없습니다. 네, 깔 필요는 없어요. 물론 까도 상관은 없긴 하지만 그 도입 취지를 다 적용을 해서 적용을 한다라면 과세 형평성 얘기를 하면서 원가법을 비판하는 것도 쓰셔도 돼요. 다만 3방식 적용의 타당성에서 얘를 타당하다라고 제가 쓴 이유는 결국에 일괄 평가든 뭐든 간에 3방식을 다 종합 고려하는 게 합리적이다 라는 뉘앙스를 따라가려고 얘도 타당하다고 본 겁니다. 특히 물음 2번에서 합리적인 배분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가법의 타당성이 있다라고 저는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에서는 개별 감정평가 이제 예외이고, 예외의 경우에는 법률적, 이론적 근거가 중요하다. 그래서 법적인 것과 이론적인 것, 그래서 물음 3번에서 현행 법령상에 대한 얘기들도 나와 있고 3방식 적용의 타당성도 이론적으로 물어보게 된 거겠죠. 그래서 이걸 모두 다 병행해라. 즉 일괄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3방식을 병용하는 게 감정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이제 언급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감정평가의 세 가지 원칙들이 다 존재를 하죠. 그 세 가지 원칙들은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시장 가치 기준 원칙.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현황 기준 원칙. 세 번째가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죠. 자, 요 파트는 시험에서 언제든지 다시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논점들이에요. 그쵸? 자, 시장 가치 기준 원칙에서, 그래서 시장 가치가 뭔지와 관련한 문제도 다수 출제가 되었죠. 그
다음에 시장 가치 외의 가치, 얘도 출제가 됐었죠. 출제가 된 배경에서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유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서 시장가치 외의 가치에 대해서 물어봤었어요. 그때 당시에 과락이 이 문제에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설명하라는 부분만 놓고 보면 보통 대부분 다 뭐 공정가치나 뭐 기업가치나 이런 것들만 내용만 설명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구체적인 유형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문제에서 서술이 된 부분을 다 놓치고 갔기 때문에 점수가 거의 다 과락이었어요. 20점이었었는데 평균적으로 제가 조사해 봤을 때 6점에서 6.5점밖에 득점 못한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현황 기준 원칙이죠. 그래서 현황에 대한 원칙, 공법상 제한, 그 다음에 이용 상황 얘기를 들어가 있고, 이게 현황. 그리고 이제 현황의 예외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일시적 이용, 그 다음에 불법적 이용, 그리고 감정평가, 조건 얘기들이 들어가 있죠. 이것들보다 얘네들은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 얘네들보다 얘의 비중을 먼저 가져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이 의 안에 얘가 괄호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비중이 얘가 먼저 가야 되는 게 맞아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자, 그런데 일시적 이용과 관련해서는 얘는 최유 이용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전환 비용을 차감해서 구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명시적인 건 아니지만 최유 이용을 기준한다 또는 상정한다라는 규정으로도 사실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현황 기준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불법적 이용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법적인 이용을 전제로 해서 전환 비용을 차감을 한 뒤에 불법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어 있죠. 자, 조건과 시장가치 외의 가치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죠? 기준이 다르잖아요. 이걸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출제될 수 있는 논점이고 제가 추후에 단과당 스터디에서 문제로 출제할 논점이에요. 무슨 말이냐? 경수평가 선생님의 감점평가론 책에 보면은 조건을 부여하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시장가치여도 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요. 시장가치 외의 가치여도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겁니다. 분류 기준이 다른 걸 섞지 마라. 그죠? 그래서 그게 이만큼 책에 나와 있어요. 얘가 출제될 수 있는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자,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죠. 첫 번째가 개별 감정평가, 일괄 감정평가, 구분 감정평가, 부분 감정평가. 자, 요것들에 대해서 극한의 사례형으로 나왔던 게 25의 1번이죠. 부분, 구분. 그래서 하나의 건물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 나중에 보실 거예요. 하나의 물건인데 이는 구분 감정평가가 아니라 부분 감정평가였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전세권 얘기도 들어가 있고요. 극한의 이제 사례형 문제입니다. 이 정도까지가 출제된 걸 놓고 봤을 때 얘 다시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특히 올해 일괄 감정평가 사례형으로 나왔죠. 그렇죠? 각각이 사례형으로 언제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 몰라요. 구분 감정평가 요거 실무에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용도적이 2개 있는데, 그죠? 그래서 그 외에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에 대한 문제도 출제가 됐었죠. 실무에서. 그죠? 그래서 요 각각들이 사례형으로 나와서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의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의의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특히 요 각각에 대해서 뭐 의의가 아니라 예시 같은 경우는 최소한 3개씩은 다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제가 스터디에서 사례형으로 좀 어렵게 출제를 할 거예요. 단과에서. 저것까지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